아니, 사람이 죽어간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매뉴얼 타령이야? 일본 나가노현에 얼어붙은 호텔 로비. 쓰러진 노인의 창백한 손을 붙잡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교차하고 수트 소매가 젖을 정도로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립니다. 영하 20도, 역사상 최악의 폭설이 일본을 덮친 그날,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물류기업의 일본 지사장으로 도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야시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40살, 한국계 일본인이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 물류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10년 전 회사에서 저를 일본 지사장으로 발탁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문화는 항상 저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거든요. 하야시, 축하해요. 당신이라면 일본 시장을 잘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본사 CEO가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시험할지 몰랐죠. 제가 일본에 대해 품고 있던 환상이 무너진 건 나가노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을 때였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수천 명이 고립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즉시 회사 차원의 구호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물류회사니까 물자를 운반하는 건 우리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곧 깨달았죠. 지사장님, 구호물자 배송을 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역 진입은 공식 루트를 통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에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관료적인 절차는 끝없이 이어졌고 실제 도움은 지연되었어요. TV에서는 모든 상황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현장 소식은 달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회사의 베테랑 직원인 오가와 슈이치가 가족과 함께 나가노에 고립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55세의 일본인 물류 전문가로 항상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사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호텔에 노인들이 많은데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관리자들은 매뉴얼만 읽고 있고 그날 밤 일본 뉴스를 보다가 들은 발언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도움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웃 나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리는 느낌.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한국 이야기가 떠올랐죠. 비록 미국에서 자랐지만 제 핏줄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회사 소유의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 3대를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특히 한국계 직원들이 즉시 자원했습니다. 지사장님, 이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공식 허가 없이는 재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일본인 부장의 걱정 어린 조언이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슈이치의 가족과 그곳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규정입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 같이 가실 분만 오세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를 출발해 폭설로 뒤덮인 나가노로 향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은 없었어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불과 5시간 뒤 저는 제 눈으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가노로 향하는 길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아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았고 도로는 온통 얼음판이었죠. 평소 3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우리는 무려 7시간을 달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이게 정말 일본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고 어르신들은 담요 한 장 덮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상황에서도 검은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돌아다니며 뭔가를 체크하는 모습이었죠.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슈이치 씨 가족은 어디 있나요? 저는 로비에 있던 일본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3층 객실을 가리켰어요. 제 동료 2명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기 부족으로 작동하지 않았죠. 복도는 어둡고 춥고 음산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슈이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지사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슈이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의 아내와 노모, 그리고 10살 된 딸이 이불 속에 모여 있었어요. 특히 노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의사는 봤습니까? 제 질문에 슈이치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1층에 한 명 있지만 환자가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받았어요. 제 차례가 되려면 한참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직원들에게 트럭에서 담요와 핫팩, 음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슈이치에게 말했어요. 일단 가족분들을 로비로 모시죠. 저희가 가져온 물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슈이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지사장님, 그게 공무원들이 허가 없이 물품 배분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물자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매뉴얼 타령입니까?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슈이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규칙보다 생명이 우선이지 않나요?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문 밖을 쳐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남녀 몇 명이 방에서 방으로 다니며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죠? 슈이치에게 물었더니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들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가져온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20대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들이 즉석에서 배식소를 차려놓고 컵라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30대 한국인 부부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조직이 형성된 듯했습니다. 반면 일본 공무원들은 여전히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한 관료가 한국인들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하자 한국인 남성이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자부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평소 제가 일본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트럭에서 모든 물자를 내려 로비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배분을 시작합니다. 일본인 직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사장님, 그래도 허가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회사 물류팀과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문빛만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돌은 다음 날 아침, 일본 공무원들이 우리의 무단 구호 활동을 공식적으로 제지하려 했을 때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눈이 잠시 그쳤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간신히 눈을 붙인 저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건 허가받지 않은 행동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타카하시라는 공무원이 우리가 어젯밤 만든 작은 배식대 앞에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저희가 몰래 나눠준 컵라면과 담요 때문에 화가 난 거였죠.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모든 구호물자는 재난대책본부를 통해서만 배분해야 합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반응은 예상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배고프고 추워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타카하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클립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물품은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공식 절차를 밟으세요. 저는 그 복잡한 양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 이 서류가 모든 승인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승인이 날까요? 타카하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도쿄에서 결정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시야 끝에 슈이치의 노모가 들것에 실려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사이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젯밤 몰래 전해준 핫팩과 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알겠습니다. 양식은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고 타카하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지만
몰래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자를 전달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슈이치를 불러 조용히 계획을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물자를 나눠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요. 슈이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결심한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모든 물자를 창고에 보관할 거예요. 하지만 몰래 뒷문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비밀 구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료들의 지시를 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래 물자를 전달했어요.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 채팅방이 큰 도움이 됐죠. 2층 203호에 담요가 더 필요해요. 1층 로비 구석에 노인분이 약이 필요하대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고 우리는 마치 특수 요원처럼 숨어서 움직였습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릴 때는 공식적으로 창고로 들이는 척하고 실제로는 다른 통로로 빼돌렸어요. 한 번은 타카하시가 지나가다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다행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슈이치의 변화였어요. 평생 규칙을 지키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재빠르게 물자를 숨기고 전달하는 전문가가 됐죠.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지사장님, 저는 평생 매뉴얼대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규칙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달라진 빛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우리의 비밀 작전은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일본인 호텔 직원 몇 명도 우리 편에 합류했고 심지어 일부 투숙객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어요. 하야시 씨,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서류만 작성할 건지. 20대로 보이는 일본인 청년이 몰래 물자를 나르면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의 비밀 구호 활동은 점점 호텔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속에서 효율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한국인들의 즉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 관광객 중 의사 한 분이 몰래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응급처치를 도와주는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객실 하나를 개조해 진료소처럼 운영했어요. 슈이치의 어머니도 그분 덕분에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체계와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내면의 한국적 정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적응하는 걸까요? 슈이치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이 먼저니까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신속하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정신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슈이치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호텔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반란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해결법인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끈기와 적응력,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정신이 지금 제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아침, 눈이 잠시 그쳐서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전기와 수도 공급도 불안정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간이 매트리스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일본 뉴스에서 우리 상황을 보도하고 있어요. 한 일본인 청년이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죠. 방송에서는 나가노 지역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정부의 구호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황당함이 번졌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보도였으니까요. 통제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뭘 먹고 살라는 거지?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혀를 찼습니다. 그때 타카하시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야시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안내된 저는 놀라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저희가 몰래 나눠준 구호물자의 빈 포장들이 증거물처럼 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분명히 모든 물자는 공식 경로로만 배분하라고 했는데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뒤에서 문이 열리고 슈이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타카하시 과장님, 제가 하야시 지사장님을 도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도 있어요. 타카하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베테랑 직원으로 알려진 슈이치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오가와 씨, 당신까지 왜 이러는 겁니까? 슈이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 어머니가 어젯밤 소량의 약 덕분에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이 약은 공식 경로로 받았다면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야 배분됐을 겁니다. 그때면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타카하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공무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해요. 그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서류 작업만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나 봐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타카하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야시 씨,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절차가 있어요. 그게 일본식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료주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제 방식은 다릅니다. 위기에서는 사람을 먼저 살리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니 로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현관문이 열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기록적인 폭설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온 해외 외신 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에 뒤덮인 외투를 털며 놀란 눈으로 호텔 로비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공식 발표와는 달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현지 관료들은 서류 작업에 몰두해 있고 실질적인 구호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친 표정의 일본인 의사가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상황이 일본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의 작은 반란은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중 IT 전문가가 간이 통신망을 구축해 호텔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고, 다른 한국인은 창고에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일본인들도 점점 더 많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야시 씨, 저희도 도울게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젊은 일본인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온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듯했죠. 저녁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카하시가 혼자 제게 다가왔어요. 하야시 씨, 사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을 막지 않으시겠어요? 타카하시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규정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눈을 감겠습니다. 단, 너무 눈에 띄게 하지는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폭설 대응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두 문화의 충돌이자 조화였어요. 슈이치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지사장님,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떠올랐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했대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죠. 체계적인 매뉴얼보다는 현장에서의 융통성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슈이치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둘 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안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규칙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연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국인의 정신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3일째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식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전기 공급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비공식 구호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직원들, 그리고 제 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죠.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호텔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사토라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로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모든 비공식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저를 가리키며 불법적인 물자 배분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았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도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슈이치를 비롯한 여러 일본인들이 제 편에 서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일본인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들은 지난 3일간 정부의 공식 지원은 없고 우리의 도움으로 버텨왔다며 분노를 표출했죠. 사토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경찰에게 모두를 분리시키고 물자를 압수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모두가 단결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타카하시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현장 책임자로서 사토 국장 앞에 나서서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관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은 일본 문화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그의 용기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사토 국장과 공무원들이 논쟁하는 바로 그때 이미 호텔에 머물고 있던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역대급 폭설 상황을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갈등 상황까지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이 상황을 기록해도 될까요? BBC 특파원이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신 앞에서 구호 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결국 그는 부하들에게 일단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로비에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미뤄진 것뿐이라고 느꼈어요. 슈이치가 다가와 저에게 감사를 표했고 저는 이것이 모두의 공동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신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현장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 제대로 전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국적과 문화의 벽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놀라운 봉사정신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취재하기 위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기자도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관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평소 규칙과 체계를 중시하던 제가 이제는 그것을 과감히 무시하고 행동하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저 제 배경의 일부일 뿐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문 너머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호텔 안에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어요. 문화와 국적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특별한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슈이치의 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 날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사토 국장은 분명 다른 시도를 할 것이고 폭설 상황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이 우리 모두를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없었다면 이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나서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물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했으며 위기에 빠진 노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일본의 규칙과 매뉴얼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 방식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는 접근법은 감탄스러웠어요. 공식적인 승인이나 허가를 기다리는 대신
필요한 일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에서 위기 상황에 최적화된 한국인의 특유한 대응 방식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문제였습니다. 다음날 창밖을 보니 눈이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제한적이었어요. 로비에서 아침 회의를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동적이던 일본인 투숙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변화가 두드러졌죠. 그들은 스스로 팀을 나누어 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저희가 2층을 담당하겠습니다. 노약자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20대로 보이는 일본인 청년 5명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타카하시는 이제 공식적으로도 우리 활동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다른 몇몇 공무원들도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토 국장 같은 완고한 인물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호텔 내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로비는 중앙 지휘소가 되었고 각 층마다 담당팀이 배치됐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일본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물자 배분과 환자 케어를 체계적으로 조직했어요.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차 한국인들의 실용적인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인들의 리더십 아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눈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지만 멀리서 제설 작업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조대가 마침내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오쯤 첫 번째 구조팀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구조대장이 물었습니다. 슈이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일본인 투숙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투숙객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인들의 얼굴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그룹과 함께 호텔을 떠났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발견한 기쁨이 함께했거든요. 도쿄에 돌아오자 회사 직원들이 박수와 환호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매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용기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제가 나가노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들이었죠. 아무리 완벽한 매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용기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제가 나가노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들이었죠. 나가노 사건 이후 회사에서 저의 입지는 더욱 강화됐어요. CEO가 직접 전화해서 칭찬했고 일본 내 다른 지역 대응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의미 있는 변화는 회사 내부의 문화였어요. 이제 저희 팀은 위기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슈이치의 말처럼 규칙은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접근법이죠. 놀랍게도 일본 사회에서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위기 대응법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대형 신문에 실렸고 일부 정치인들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변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신, 그것이 제 안에서도 깨어난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폭설 속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위기 대응 방식의 문화적 차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체계적인 매뉴얼과 규칙 중심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반면 한국인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응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규칙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한국적 가치관이 실제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